유한계급론 1. 유한계급의 기원. 유한계급 제도는 봉건시대 유럽이나 일본처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발달했던 야만 문화에서 가장 잘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회에서는 계급 간의 구별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러한 계급적 차이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이었다. 그것은 몇몇 계급들에 할당된 직업들 사이에 적용된 구별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상류 계급들은 관습상 생산 활동을 면제받았고 어느 정도 명예가 따르는 일을 하게끔 정해져 있었다. 어느 봉건 사회에서나 가장 명예로운 직업은 당연히 전사였고 그 다음으로 명예로운 직업은 대체로 성직이었다. 물론 노골적으로 전쟁을 즐기지 않는 야만 사회에서는 성직자가 전사보다 명예롭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전사나 성직자 같은 상류 계급들은 생산 활동을 면제받는다는 원칙이 봉건 사회를 지배했고 그러한 면제는 그들의 우월한 신분을 나타내는 경제적 표시가 되었다. 인도의 브라만 계급은 상류 계급들이 생산 활동을 면제받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실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상대적으로 발달된 야만 문화에 속하는 사회에서는 유한 계급으로 통칭될 수 있는 계급 자체도 상당히 분화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직업도 분화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한 계급은 귀족 계급과 성직자 계급,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수행인들과 시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한 계급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분화되어 있긴 했어도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가롭고 비생산적인 상류 계급, 즉 유한 계급들은 정치, 전쟁, 종교의식, 스포츠 같은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야만 시대의 유한 계급은 아직 분화가 덜 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계급적 구별이나 유한 계급 내의 직업 분화도 아직 세밀하거나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폴리네시아 제도 주민들의 삶은 그 지역에 대형 사냥감이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사냥이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예외로 하면 유한 계급의 초기 발달 단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할 수 있다. 북유럽의 전설에 등장하는 아이슬란드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회에서는 계급들 간의 차별도 엄격하고 각 계급이 담당하는 직업도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육체 노동, 즉 생산 활동은 열등 계급만 하는 일로 간주된다. 이 열등 계급에는 노예나 하인들은 물론 대개는 모든 여자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귀족 계급이 몇 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 상위 등급에 속하는 귀족 여성들은 보통 생산 활동을 면제받거나 적어도 좀 더 천한 육체 노동만큼은 면제받는다. 상류 계급의 남자들은 모든 생산 활동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아예 규범화된 관습에 따라 생산 활동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들에게 허용된 직업의 범위는 그만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상류 계급이 하는 일은 정치, 전쟁, 종교의식, 스포츠다. 이 네 가지 활동 분야가 상류 계급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왕이나 추장 같은 최고 계급조차도 그들이 이끄는 사회의 관습이나 상식이 허용하는 이 네 가지 활동밖에 할 수 없다. 생활 수준이 향상된 곳에서는 이제 스포츠조차 최고 계급에 합당한 활동인지 의문시 되기에 이른다. 유한 계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일정 직업이 허용되지만 그것들은 유한 계급의 전형적인 직업에 종속된
부차적인 일들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무기나 전투 장비, 전투용 카누 등을 제조하고 수리하거나 말이나 개, 매 같은 가축을 돌보고 훈련시키거나 제사 의식을 준비하는 일 따위가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유한계급 축에도 못 드는 하류계급은 이처럼 명백히 생산적인 일이지만 단지 유한계급이 하는 전형적인 일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 덜 명예롭게 간주되는 이런 일들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배제된다. 우리가 만일 이처럼 전형적인 야만 문화 이전 단계의 덜 발달된 야만 문화로 눈을 돌려본다면 완전히 발달된 형태의 유한 계급을 더 이상 발견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숙한 야만 문화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유한 계급 제도를 배태한 관습, 동기, 환경과 더불어 그 제도의 초기 발달 단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유목이나 수렵을 하며 살아가는 부족들은 이처럼 좀 더 원시적인 단계의 계급 분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아메리카의 한 수렵 부족은 아주 좋은 사례로 보인다. 이 부족 내에 분명한 유한 계급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부족 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에 따라 계급도 구별되어 있지만 부족의 모든 상류 계급이 유한 계급이라는 명칭에 걸맞을 만큼 노동을 면제받지는 않는다. 이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 있는 부족들은 남녀의 직업이 분명히 구별되는 시점까지 경제적 분화를 계속하기는 하지만 이런 구별은 불공정한 차별의 성격을 띈다. 이런 부족들은 거의 대부분 규범화된 관습에 따라 여자들을 향후 발달하게 될 생산적인 직업에만 할당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비천한 생산 활동으로부터 면제시켜 전쟁, 사냥, 스포츠, 종교의식을 대비하고 종사토록 한다. 이런 식의 노동 분업은 상대적으로 발달된 야만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노동 계급과 유한 계급의 차별과 일치한다. 그렇게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직업과 비생산적인 직업을 가르는 경계선이 그어지기 시작한다. 향후 발달하는 야만 사회에서 정형화되는 생산직은 초기 야만 사회의 남성들이 하던 일들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다. 초기 야만 사회의 남성들이 하던 일들은 발달된 후기 야만 사회에서는 생산 활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쟁, 정치, 스포츠, 학문과 종교의식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만 살아남는다. 물론 생산 활동으로 분류하기에는 의심스러운 낚시를 비롯한 고기잡이, 무기나 장난감이나 스포츠용품 제작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유사 직업들은 차츰 생산 활동에 편입된 두드러진 예외일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생산적인 직업은 원시적인 야만 사회에서 여성들의 일로 분류된 활동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야만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하던 일도 여자들이 하던 일만큼이나 집단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남자들의 일은 여자들의 노동 못지않게 집단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나 기타 필수품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남자들의 일이 분명히 생산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이유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수렵을 원시적인 산업의 전형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야만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야만인 사냥꾼은 자신을 일개의 노동자로 여기지 않았고 여자들과 같은 계급으로 분류하지도 않았다. 또한 그가 사냥에 들인 노력이 여자들의 노동이나 생산활동 같은 비천한 일로 분류되지도 않았으며 그런 견지에서 여성의 노동과 남자의 사냥을 혼동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다. 모든 야만 사회에서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는 근본적인 관념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그런 사회에서 남자들이 하는 일도 집단의 유지와 존속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자신들의 일이 워낙 탁월하고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자들의 평범한 근면성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들의 명예만 실추시키는 것으로 느낀다. 그보다 문화 수준이 훨씬 더 낮은 미개인 집단들의 경우에는 직업의 분화도 훨씬 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급 간, 직업 간의 불공정한 구별도 철저하거나 엄격하지 않다. 이러한 원시적인 미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미개하다고 분류되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거의 대부분에서 좀 더 진보한 문화 단계로부터 퇴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원시적인 미개성의 흔적을 꽤 충실히 드러내 보이는 집단들도 있지만 때로는 퇴보의 소산이 아니라는 확연한 증거를 보이는 집단들도 있다. 그런 집단들의 문화에는 유한 계급도 없고 대개는 유한 계급 제도의 바탕이 되는 아니무스나 정신적인 태도도 없기 때문에 야만 사회의 문화와는 다르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극소수의 종족만이 경제적 계급들 간의 위계가 전혀 없는 원시적인 미개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런 단계의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에 사는 부족들이나 인도 남부의 닐기리 고원지대에 사는 토다족을 들 수 있다. 유럽인들과 처음 조우했을 당시 이 부족들의 생활은 유한 계급 없이 영유되는 전형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비근한 예로는 일본의 에조 아이누족 아니면 좀 더 의심스럽긴 하지만 부시먼족이나 에스키모족의 일부 집단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푸에블로족의 어떤 공동체들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같은 부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서 예를 든 공동체의 대부분은 현재의 모든 문화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된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발달된 야만 문화에서 퇴보한 경우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할 논의를 위해 이런 사례들을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더구나 그들이 실제로 원시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동일한 결과를 증명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례일 것이다. 확실한 유한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이들 공동체는 사회 구조나 생활 방식 같은 또 다른 특징들을 비교해 보아도 서로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그들은 흔히 단순한 선사적인 구조의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한 곳에 평화롭게 정착해서 사는 가난한 집단이다. 그들의 경제 체계를 지배하는 요인은 개인의 소유권이 아니다. 동시에 그들은 현존하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집단도 아니고 그들의 사회 구조 역시 모든 면에서 분화가 가장 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더구나 이런 부류의 공동체가 분명한 개인 소유권 제도를 갖지 않는 모든 원시 공동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부류의 집단이 어쩌면 평화를 특징으로 하는 모든 원시인 집단들 중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사실 그런 공동체들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폭력이나 협작에 직면해도 일종의 호감을 표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발전 단계가 낮은 공동체의 관습이나 문화적 특징들이 제공하는 증거를 살펴보면 유한 계급 제도는 원시적인 미개 사회가 야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평화로운 생활 습관이 시종일관 호전적인 생활 습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제도가 일관된 형태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그 공동체에 약탈적 생활 습관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미발달된 초보적 유한 계급을 구성하는 남자들은 폭력이나 모략을 통해서 적이나 사냥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힘겨운 일상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만큼 물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유한계급 제도는 일찍이 가치 있는 직업과 가치 없는 직업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수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고대적인 직업 구분 방식에 따르면 가치 있는 직업은 공명을 획득할 수 있는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고, 가치 없는 직업은 공명의 요소라고는 아예 깃들 여지가 없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직업을 가리킬 것이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거의 의미 없이 여겨졌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다. 경제적 논의를 주도해온 현대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형식적이고 알맹이 없는 구분 방식으로 보인다. 예컨대 비천한 직업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혐오감이 증명하듯이, 이런 구분 방식은 현대 생활에서도 널리 유행하는 진부한 선입견으로서 매우 끈질기게 존속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을 우등인간과 열등인간으로 구분하는 인격적인 차별로도 나타난다. 개인의 인격이 지닌 힘이 사건의 진행 방향에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영향을 미치던 초기 단계의 문화에서는 공명이라는 요소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사람들도 이런 사실에 훨씬 더 큰 관심을 집중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는 이러한 선입견에 따라 진행된 차별이 오늘날보다 더 불가피하고 더 결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실인 이러한 차별은 인간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일 뿐 아니라 충분한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닌 근거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 사실들을 바라보는 습관적인 관심이 변하면 습관적으로 사실들을 구별하는 근거도 달라진다. 익숙한 사실들의 특징은 시대의 지배적인 관심에 조명을 받을 때 더 두드러지고 실질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법이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상이한 관점의 문제의식에 따라 사실들을 이해하고 상이한 목적에 따라 사실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구별의 근거도 무의미하게 보인다. 그에 비해 여러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구별하고 분류하는 동일한 습관은 언제 어디서나 필수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은 실용적인 이론이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생활 관련 사실들을 분류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관점이나 특수한 성질은 그 사실들을 구별하고자 하는 관심에 따라 선별된다. 그러므로 사실들을 구별하는 근거들, 그리고 그것들을 분류하는 절차상의 기준은 문화가 발달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생활 관련 사실들을 이해하는 목적이 변함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단계의 문화에서 주도적인 계급 또는 사회 계급의 뚜렷하고 결정적인 특색으로 인정되었던 것들이 그 다음 단계의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같은 크기의 중요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나 관점의 변화는 단지 점진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수용한 변화를 거스르거나 완전히 억제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생산적인 직업과 비생산적인 활동 사이의 구별이 지금까지도 습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현대의 이러한 구별 방식은 명예로운 일과 비천한 일을 구별한 야만 문화의 구별 방식이 변형된 형태이다.
일반 민중들은 전쟁, 정치, 대규모 종교의식, 집단적인 오락 등과 관련된 직업들을 물질적인 생활수단의 생산에 진력해야 하는 노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여긴다. 정확한 경계선이 초기 야만 시대의 경계선과 똑같이 그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구별은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 유행하는 암묵적이고 상식적인 구별 방식에 따르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이 아닌 사물들을 이용하는 것을 궁극 목표로 삼는 경우에만 생산적인 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인간이 강제로 인간을 이용하는 일은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지만 인간 이외의 환경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의 향상을 꾀하는 모든 노력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분류된다. 고전학파의 전통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산업 생산력의 실질적인 특징으로 가정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산업의 지배력은 짐승들의 생명력을 비롯한 모든 원초적인 폭력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리하여 인류와 야만적인 피조물 사이에 하나의 경계선이 그어진다. 그러나 다른 선입관에 물든 다른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계선은 오늘날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경계선은 미개인이나 야만인들의 생활 공간에서는 다른 위치에 다른 방식으로 그어진다. 야만 문화에 속하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야만인 자신을 포함하는 일단의 현상과 그의 식량을 포함하는 일단의 현상을 정반대의 것으로 느끼는 민감하고 빈틈없는 감각이 존재한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인 현상과 비경제적인 현상도 정반대의 것으로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적인 형태의 반대 감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반대 감각은 인간과 야만적인 피조물 사이가 아닌 활동체와 부동체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야만인들이 생각하는 활동체라는 용어의 의미가 생명체라는 말이 시사하는 의미와 다르다고 굳이 설명하는 것은 나의 지나친 노파심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하여간 활동체라는 말은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여타 다른 많은 무생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폭풍 우, 질병, 폭포 같은 강력한 자연현상들은 활동체로 인식되지만 과일이나 초목, 심지어 파리, 구더기, 쥐, 양과 같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동물들은 집합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활동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가 반드시 내면적인 영혼이나 정신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령을 숭배하는 미개인들이나 야만인들은 흔히 통과 의례 같은 것을 지르는 실제적인 습관이나 전가된 습관에 가공할 위력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 용어는 그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사물들도 포함한다. 이러한 사물에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연물과 자연현상들이 포함된다. 부동체와 활동체를 구분하는 이러한 무분별한 사고 습관은 지금도 지각 없는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으며 인간의 삶과 자연의 운행에 관한 유력한 이론들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 습관은 그보다 더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믿음의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중대성만큼이나 넓게 또는 깊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하지 못한다. 야만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움직이지 않는 자연물을 가공하거나 이용하는 일은 활동적인 사물이나 물리력을 다루는 일과는 전혀 다른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두 가지 활동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모호하고 가변적이지만 대략적인 구분만으로도 야만인들의 생활 구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야만인들의 미숙한 상상력은 어떤 목적을 지향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활동체로 감지되는 사물들을 우선 분류한다. 즉, 그들이 이러한 목적론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일종의 활동적인 사실로 지정하기 위함이다. 투박한 미개인이나 야만인들은 하여간 눈에 거슬리는 활동을 접하기만 하면 오직 그들의 이해력의 한계 내에서, 다시 말해서 그들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듯이 즉각적으로 그 활동을 해석해버린다. 그 때문에 그 활동은 인간의 활동과 동일시되고, 그런 한에서 활동적인 대상들이 인간 활동의 동인으로 이해된다. 특히 두려움을 자아내는 불가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보이는 현상은 부동체들을 다루는 데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정신과 수완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런 현상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생산적인 일이기보다는 명예로운 일로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면하기보다는 용맹해야 한다. 부동체와 활동체를 이처럼 투박하게 구분하는 초보적인 지침을 따르는 원시적인 사회 집단의 활동은 현대적인 표현법을 빌려 말하면 명예로운 일과 생산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부류의 활동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생산 활동이란 생산자가 기능적인 수작업으로 수동적인 진료를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는 새로운 사물로 가공하기 위한 노력을 가리킨다. 반면에 명예로운 일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전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한에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처럼 야만인들이 우리가 모를 어떤 깊은 의미를 실감했던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무생물이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예로운 일과 비천한 일의 구별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부합하여 이루어진다. 남성과 여성은 체격과 근력뿐 아니라 어쩌면 좀 더 결정적으로는 기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분화도 일찍부터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명예로운 일에 포함되는 활동 영역은 더 강인하고 더 대담하며 돌발적이고 격렬한 긴장을 더 잘 견디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하며 치열하고 과격한 경쟁을 더 좋아하는 공격적인 기질을 가진 남성의 영역에 속한다. 원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체격, 생리적 특성, 기질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안다만 제도의 부족들처럼 좀 더 오래된 사회나 공동체에서는 그런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남녀의 체격과 아니무스의 차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상에서 역할의 분화가 진행되자마자 남녀 사이에 존재하던 원래의 차이도 자연스럽게 커지기 시작할 것이다. 새롭게 분배되는 직업들에 대한 선택적인 적응 과정이 누적되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 그들이 접하는 주거 환경이나 주위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그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체력과 정신력의 발휘를 요구한다면 누적 과정은 본격화될 것이다. 주기적으로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은 더욱 강인한 체력과 더욱 민첩하고 사나운 남성의 속성을 겸비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남녀의 직업 분화를 더욱 촉진하고 확대시킬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그런 집단이 다른 집단과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하는 순간부터 가속화되는 남녀의 역할 분화는 명예로운 일과 생산 활동 사이의 구별을 더욱 발달된 형태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렇듯 사냥꾼들로 구성된 약탈 집단에서 전투와 사냥은
강한 남자들의 직무가 된다. 여자들은 여자들만의 일을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남자들의 일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은 여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남자들의 사냥과 전투는 대체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사냥과 전투 모두 약탈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냥꾼과 전사는 마치 씨도 뿌리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따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폭력과 지략을 공격적으로 구사하는 남성의 사냥과 전투는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여성의 부지런하고 일상적인 노동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한 남성의 활동들은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라 강탈에 의한 자산 취득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야만적인 남자들의 그런 활동들이 최고도로 발달하여 여자들의 노동과의 차이가 최대로 벌어지면 용맹성을 과시하지 못하는 어떤 노력도 남자들에게는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지게 된다. 이 전통이 일관성을 획득하면 그 공동체의 상식은 이 전통을 행동 규범으로 확립시킨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화적 단계에서는 자존심을 가진 남자라면 폭력이나 술책을 포함하는 용맹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어떤 직업이나 성취도 도덕적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집단의 약탈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 습관으로 정착되면 저항이나 도피로 생존을 꾀하는 경쟁자들을 살해하거나 파멸시키는 일, 그리고 주위에서 집요하게 도발을 획책하는 외부 세력들을 정복하거나 굴복시키는 일이 그 집단 내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강력한 남자들의 공인된 직무가 된다. 따라서 명예로운 일과 비천한 일에 대한 이처럼 집요하고도 치밀한 이론적 구분에 집착하는 많은 수렵 부족들의 남자는 자신이 잡은 사냥감을 직접 집으로 가져와서는 안 되며 그가 거느리는 여자, 부인이나 하녀를 사냥터로 보내 사냥감을 운반하고 손질하는 등의 비천한 일을 하도록 시켜야 한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명예로운 일과 비천한 일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 직업들을 불공평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명예로운 일로 분류되는 직업들은 가치 있고 명예로우며 고귀한 활동으로 평가되고, 명예로운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직업들, 특히 굴욕과 복종을 수반하는 직업들은 무가치하고 조야하며 비천한 노동으로 치부된다. 명성이나 가치, 명예 같은 개념은 인격에 적용되든 행동에 적용되든 계급들의 발달과 계급 분화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의 유래와 의미에 관하여 잠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대략적인 심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의 필연성과 관련하여 남자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그는 자신이 전개하는 충동적인 활동, 즉 목적론적인 활동의 핵심 주체를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비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그는 이러한 능동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일을 선호하고 무익한 노력을 혐오한다. 그는 유용하고 효율적인 능력은 취해야 할 우수한 장점이고, 무익한 낭비를 초래하는 무능력은 버려야 할 저열한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적성이나 성향은 제작 본능이라고 불릴 수 있다. 생활 환경이나 전통이 능률의 관점에서 개인들을 비교하는 습관을 선도하는 모든 곳에서 제작 본능은 개인들에 대한 경쟁적이거나 차별적인 비교를 조장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상당 부분은 구성원들의 기질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비교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에서든
가시적인 성공은 존경을 받는 근거인 차별 비교 자체에 효용성을 부여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으로 자리 잡는다. 여기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존경을 받고 비난을 피할 수 있다. 그 결과 제작 본능은 개인이 지닌 역량의 경쟁적인 과시 활동으로 이어진다. 습관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어쩌면 정착 생활도 계속하지만 아직 개인 소유 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은 집단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직업들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일관되게 발휘될 수 있다. 그런 집단의 구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경제적 경쟁은 주로 생산의 유용성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도 강하지 않고 경쟁의 범위도 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평화적인 미개인들의 공동체가 약탈 생활 단계로 이행하면 경쟁의 조건도 변하게 된다. 그에 따라 경쟁의 기회와 동기도 그 범위나 필요성 면에서 대단히 증대한다. 남자들의 활동도 갈수록 명예로운 성격을 띠게 된다. 사냥꾼이나 전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비교도 갈수록 용이해지고 습관화된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용맹성을 과시하는 확실한 증거, 전리품들이 생활 공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식품 내지 장신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 습관을 가지게 된다. 사냥이나 약탈로 획득한 노획물이나 전리품은 사냥꾼이나 약탈자가 보유한 탁월한 능력의 증거로 평가된다. 공격은 공인된 형태의 행동으로 이해되고 노획물은 공격이 성공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로 간주된다. 이러한 단계의 문화에서 흔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공인된 자기 과시의 형식은 경쟁이다. 강탈이나 강압으로 획득한 유용한 물건이나 용역도 경쟁에서 승리했음을 과시하는 전통적인 증거로 동원된다. 그에 따라 강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화를 획득하는 일은 최고의 신분에 있는 남자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 평가된다. 생산적인 활동이나 남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도 똑같은 이유로 멸시받는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명예로운 일과 강탈 행위를 동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적인 노동을 멸시하는 불공정한 차별이 발생한다. 이렇듯 모멸적인 평가를 받게 된 노동은 바야흐로 지루하고 힘겨운 노역의 성질을 갖기에 이른다. 원시 야만인들의 생각에 명예롭다는 개념은 그 개념의 단순한 내용이 다양한 내용을 자아내고 거기서 생겨난 또 다른 관념들로 인해 모호해지기 전까지는 우월한 힘을 과시한다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개념으로 여겨진 듯하다. 그들에게 명예롭다는 것은 두렵다는 것이고 가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월하다는 것이다. 명예로운 행위란 결국 공인된 성공적 공격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 공격이 남자들 간의 투쟁이나 짐승들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특히 가장 명예롭게 간주되는 활동은 강력한 완력을 발휘하는 일이다. 힘을 과시하는 모든 행위를 인격이나 의지력의 소산으로 해석하는 소박하고 낡은 습관은 이처럼 강력한 완력을 찬양하는 풍조를 대단히 강하게 정착시킨다. 야만족들 뿐 아니라 좀 더 발달된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명예로운 칭호들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낡은 명예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추장이나 두목을 부르거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아첨할 때 사용하는 존칭이나 경칭은 대부분 그런 칭호로 불리는 인간에게 위압적인 폭력과 무소불위의 파괴력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훨씬 더 문명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좀 더 사납고 탐욕스럽게 먹이를 사냥한 맹수나 맹금류의 도안을 각종 문장으로 애용하는 풍조도 바로 이런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가치나 명예에 관한 이러한 상식을 가진 야만인들의 평가에 따르면 위력인 경쟁자들, 즉 사나운 짐승이나 강인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최고로 명예로운 일이다. 사륙자의 우세함을 증명하는 고상한 직무로 여겨지는 사륙행위는 사륙자의 모든 행위를 비롯한 그 행위에 사용된 무기나 도구들에게까지 신비한 가치를 부여한다. 무기는 명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데 심지어 사냥터나 싸움터에서 가장 비천한 동물이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데 그 무기를 사용해도 명예로운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무기를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면 그만큼 비난을 받게 된다. 또한 그런 상식에 따르면 생산을 위한 도구나 기구를 사용하는 일도 강한 남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로 평가된다. 그만큼 노동은 지루하고 힘겨운 일로 치부된다. 여기서 문화의 진화 단계를 추정해 볼 때 원시적인 남자들의 집단은 초기의 평화로운 단계에서 전투를 집단의 공공연하고 대표적인 일로 삼는 단계로 이행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완전한 평화와 선의로 가득한 생활 단계가 어느 날 갑자기 최초의 전투가 실제로 벌어지는 후기 또는 좀 더 발달된 생활 단계로 급속히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약탈 문화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평화적인 생산 활동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단언컨대 초기의 어떠한 사회 발달 단계에서도 약간의 싸움이나 투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 싸움이나 투쟁은 대체로 성적인 경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유인원들뿐 아니라 원시인 집단의 습관들을 관찰해 보면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실험을 통해 확인한 좀 더 잘 알려진 증거들도 동일한 견해를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화의 진화 단계들 가운데 그처럼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초기 단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투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문화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투쟁이나 전투가 우발적으로 아니면 산발적으로 아니면 심지어 다소 빈번하게 혹은 습관적으로 발생한다는 데 있기보다는 습관화된 호전적 정신 상태, 사실과 사태를 투쟁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습관에 물든 정신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약탈적인 태도가 집단 구성원들의 습관화되고 공인된 정신적 태도로 자리 잡아야만 투쟁이 당대의 삶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지배적인 논거로 자리 잡아야만 그리고 남자와 사물에 대한 상식적인 평가가 투쟁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약탈 문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로운 문화와 약탈 문화를 가르는 차이의 본질은 기계적인 차이가 아닌 정신적인 차이에 있다. 정신적 태도는 집단의 삶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사실들이 바뀜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하여 이후 약탈적인 태도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이 형성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지속하게 된다. 약탈 문화의 하한선은 생산 활동의 상한선이다. 생산 방식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들 이외에 투쟁에 소요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수준으로 발달되기 전까지 어떤 집단이나 계급도 약탈을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생활 방편으로 삼지 못한다.
따라서 평화로운 문화가 약탈 문화로 이행하는 과정을 좌우하는 요인은 기술적 지식의 성숙도와 도구의 활용도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위력적인 동물로 탈바꿈시킬 만큼 무기가 발달하기 이전 시기에는 약탈 문화가 실제로 등장할 수 없다. 물론 그 시기에 이루어진 도구의 발달과 무기의 발달은 실상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본 동일한 사실이다. 투쟁적인 생활 습관이 싸움이나 전투를 남자들이 늘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현안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습관이 남자의 생활을 지배하는 특징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집단 생활은 본래 평화로운 성격을 띠었을 것이다. 그러한 집단이 물론 완성도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약탈적인 태도만큼은 분명히 획득할 수 있었다면 생활 양식과 행동 규범도 약탈적인 아니무스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약탈 문화를 약탈적성, 약탈 습관, 약탈 전통이 누적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문화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약탈 문화는 평화로운 생활보다는 약탈에 이끌리는 인간 본성의 특성들, 그리고 약탈적인 인간 행동의 전통과 규범들을 발달시키고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집단의 생활 환경이 변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제기하는 평화로운 원시 문화가 존재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대부분은 인류학보다는 심리학에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줄로 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은 뒤에서 그토록 오래된 인간의 자연적 특성들이 현대 문화에도 잔존한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거론할 것이다.